번째 시간으로 노드와 뷰 강의 중에 Vue.js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Node.js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보고, 기본적인 거는 MySQL 연동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MySQL 연동이랑 채팅이죠. 그래서 그쪽은 우리가 수업을 했고요. Vue.js든 어떠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이든 Node.js를 씁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쓰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ode.js를 공부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버 구현의 목표도 있지만 이런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써야 되는 것들이죠. 노드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시스템을 서버는 노드로 개발하고 클라이언트는 Vue.js로 개발할 건데, 이렇게 개발하는 방식을 서버 클라이언트 혼자 다 한다고 해서 이제 풀스택이라고 말을 하긴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풀스택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Vue.js 2점대가 지금 최신 버전인데, Vue.js 2점대는 구문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Vue CLI가 3점대로 버전을 했어요. 3.0.5가 그 보름 전에 릴리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점대로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3점대 기반으로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3점대를 익히셔야지. 지금 2점대 소스들도 3점대로 다 마이그레이션 해서 지금 실무에서 쓰고 있으니까 3점대를 아셔야 돼요. 자, Vue.js 하기 전에 사전 지식,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는 얘기들을 좀 해놓고 갈게요. 안 그러면 Vue.js에서 턱턱 막힐 거니까. 자, 사전 지식으로 웹팩이란 말이 나오는데, 웹팩은 뭐냐면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뭐 했어요? 익스포트 한 다음에 모듈을 require 해가지고 썼었죠. require나 이제 뭐 import 해서 쓸 수 있는데, 우리는 require라고 쓰는 거는 common.js 방식이에요. 자바스크립트 진영을 보면 표준화하는 게, 표준화하는 협회는 뭐죠? ECMA 스크립트라고 해가지고 ECMA 그 협회가 있죠. 자바스크립트. 그 협회가 있고 표준화를 정하는 단체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common.js랑 AMD 이 두 개를 말을 해요. 예전에는 하나였는데, 이 AMD 쪽하고 이제 common.js 쪽하고 좀 트러블이 있었어요.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는 비동기, 이 AMD는 여기서 보면 느껴지시겠지만 어시크로너스한 모듈을 가지고 처리하는 건데, 우리가 Node.js처럼 서버에서 개발할 때는 임포트 익스포트 하면 돼요. 우리가 스프링 개발할 때처럼. 하지만 브라우저는 어때요? 자바스크립트 하나만 쓰잖아. 하나만 쓴다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A.js라고 썼어요. A.js라고 썼는데, B.js가 똑같은 변수를 쓰거나 막 이래버리면, 전역 변수를 쓰거나 이럴 수 있잖아. 그럼 그 변수는 누구 거예요?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패키징을 해야 돼. JS 하나로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키징을 하는 방식을 웹팩이라고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 패키징을 하는데, 웹팩은 JS, CSS, 뭐 SASS, 폰트, 이미지 이런 것들 있죠. 우리가 웹에서 쓰는 것들. 이걸 몽땅 한 번에 패키징을 해버려요. 그럼 장점이 뭐가 있죠? 파일을 여러 개 받는 거는 브라우저에서 서버로 일일이 연결하다 보니까 커넥션이 많아져요. 그래서 내가 A.js 받고 B.js 받고 C.css 받아야, 그럼 3번을 연결을 하겠죠, 서버랑. 우리가 네트워크 통신할 때 가장 큰 부담은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연결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DB를 커넥션 할 때는 어떻게 써요? 커넥션 풀을 쓴 거죠. 그래서 우리가 JS가 A.js가 있고 B.js가 있는데, A.js에도 뭐 네임이라는 걸 쓰고 B에 대해도 네임을 쓰면 이 전역 변수가 쫑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걸 맞춰주는 거예요. 서버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A 임포트하고 B 임포트 해가지고 각각 쓰면 되는 거야. 그럼 편한데, 단위 모듈에서만 쓰니까 그 변수를. 이 웹 브라우저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 그리고 CSS랑 JS 이런 것들, 파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서버랑 연결되는 커넥션 수가 많아지니까 느려지고 로딩도 느려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로 묶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편하고. 그래서 이미지든 CSS든 모두 하나로 딱 묶어서 뭐뭐.js 이렇게 해서 한 파일로 내려보내줘요. 그럼 네트워크 비용도 적게 발생하고 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웹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common.js하고 AMD하고 좀 쓰는 방식이 달라요. Node.js는 다 common.js로 개발을 많이 해요. 그래서 import 대신에 뭘 썼어요? require 썼죠. 예. 그 다음에 AMD는 import도 되고 require도 되고 뭐 둘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맞춰주는 게 이제 바벨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바벨로 해서 저번에 기억나는 거 있어요? ES6를 ES5로 바꿀 때, 스크립트 태그에다가 바벨을 붙여줬죠.
그걸 트랜스파일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컴파일이라고 안 하고 트랜스파일이라고 하는 이유는 컴파일은 아니고 실제로 구조만 바꾸는 거예요. 소스 구조만 그렇게 바꿔가지고 이제 임포트, 익스포트, 뭐 리콰이어 이런 것들을 다 ES5 형태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우리가 그때 바벨이었고, 이런 바벨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얘가. 그래서 웹팩을 쓰게 되면 내가 임포트를 쓰고 리콰이어를 쓰고 막 섞어 써도 다 맞춰줘서 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예전 브라우저 이 i8 같은 경우는 ES6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도 웹팩이나 바벨을 해야 돼요. 이제 웹팩이 사실 상당히 이제 웹팩만 강의해도 몇 시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웹팩은 기술이 많아요. 자,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 정도만 알아보고 넘어갈 거고요. 자, 웹팩을 쓰려면 이제 전역으로 -C는 전역이었죠. 자, 그래서 npm 인스톨해서 웹팩 설치하시고 웹팩 CLI도 설치해요. 앞으로 이제 뷰 CLI, 엠버 CLI, 웹팩 CLI, 노드 CLI, 뭐 이런 거, 바벨 CLI 이런 걸 많이 쓸 건데, CLI라고 하는 거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그래서 우리가 커맨드 창에서 이런 커맨드 창에서 명령들을 다 가지고 소스도 만들고 뭐 검사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또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린트라고 또 나와요. 린트라는 말이 계속 나오거든. 프로젝트 생성부터 나와요. 뷰 프레이트 만들 때부터. 그래서 린트를 쓸 거냐 말 거냐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ES 린트라고, 린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ES 린트인데, 린트는 좀 복잡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또 뭐 ES 힌트라고 또 있어요. 자, 이런 거 다 같은 말이다. 뭐냐면 자바스크립트의 군문을 런타임 중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자바스크립트는 인터프리터다 보니까 컴파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적으로 되어 있는 소스를 내가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안 쓰는 소스라든지 안 쓰는 변수라든지 그 다음에 잘못된 구문이라든지 런타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코드라든지 이런 걸 얘가 찾아주는 걸 얘가 린트라는 게 해주는 거예요. ES 린트. 자, 요 정도 아시면 되고요. 그 엔트리라고 하는 것과 아웃풋, 로더, 플러그인이 있어요. 그 엔트리가 뭐냐면 index.js, 노드.js를 예를 들면 우리가 했던 거 프로젝트 중에 index.js가 메인이었죠. 여기서 cat package.js를 해보면, 자, 메인이 뭘로 돼 있죠? index.js예요. 그러면 얘가 엔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리가 뭔데, 뭘로 시작할 건데, 왜냐면 모듈들이니까, 다 모듈들이니까 하나의 함수들이잖아요. 컴포넌트들이니까 시작 지점이 있어야 된다. 시작 지점을 엔트리라고 그러고, 웹팩을 하면은 하나로 패키징 된다 그랬죠? 웹 패키징인데, 이 패키징 돼가지고 나오는 그 부분을 아웃풋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 샘플을 여기 보면 지금 엔트리는 index.js고 아웃풋의 파일 네임은 server.js로 내가 패키징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로더라고 하는 거는 CSS 로더, 뭐 노드 로더, 뭐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이 이미지, 사스, 폰트 이런 거 로드 해야 되죠. 로드를 해가지고 패키징 해야 되잖아. 그걸 했을 때 사스는 뭘로 바뀌어야 되죠? CSS로도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컴파일 해야 되는 거, 사전에 해야 되는 작업들 있잖아. 그런 작업들을 얘가 미리 해준다. 그 부분을 우리가 로더라고 부른다. 이제 이것저것 맞춰주는 플러그인이에요. 이런 소스들을. 그래서 이제 패키징 할 때 요 네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패키징을 하는데, 그 패키징 할 때 컨피그레이션을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짜요. 이렇게. 뷰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웹팩을 공부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이 노드 서버, 어제 우리 채팅 만들었던 소스예요. 얘를 패키징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웹팩 깔려 있고요. 저는 웹팩 깔려 있는데 컨피그레이션이 있어야겠죠. 자, 엔트리는 뭐고 아웃풋은 뭐다. 옵션으로 줄 수도 있지만 컨피그로 이렇게 잡아볼게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치는 여러분들 쓰시려면 이 두 개는 설치하셔야 돼요. 이 두 개 설치하시고, 여기다가 웹팩.썸이 아니고 웹팩.config.js. 자, .js니까 js 파일, 자바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거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면, 제가 미리 맞춰놨어요. 노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써요. 웹팩 노드 익스터널스. 이것도 깔아야 되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깔아야 쓸 수 있겠죠? 왜냐면 우리가 여기 보면 디펜던시에 안 걸려 있잖아요. 이 모듈이. 그러니까 깔아볼게요. npm. 이거는 서비스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패키징 하는 거잖아. 이거는 어디서 쓰는 거예요? 서비스에 쓰는 게 아니고 개발할 때 쓰는 거죠. 그럼 옵션 뭘 줘야 돼요?
마이너스 세이브 dv 이렇게 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세이브 dv는 개발해서만 쓰는 거야. 서비스 할 때는 안 쓰는 거야 라는 뜻이고요. 요거 다 귀찮으면 마이너스 d 쓰셔도 돼요. 요만큼을. 근데 정석으로 배워놓는 게 좋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깔아볼게요. 이렇게 깔아놓고 이제 웹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웹팩 컴피그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require 요 모듈을 써가지고 이건 뭐 어떤 모듈이냐면 노드 모듈스 요거 있죠. 이걸 다 패키징하면 어때요? 너무 크죠. 소스가 너무 커지잖아, 패키징하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건 빼고 이건 바깥쪽에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아웃풋이 서버.js인데 요 js 하나만 서버에 배포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만 하면 안 되겠죠. 요거랑 패키지.json 요 두 개만 배포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노드 모듈은 npm i만 치면은 엔터 치면은 다 깔린다 그랬잖아요. 모듈. 이렇게 해서 노드 모듈스를 만드는 거고, 굳이 패키징 할 때 얘까지 패키징 하면 너무 무겁고 말도 안 되게 오래 걸리고 패키징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배포할 때도 힘들죠. 왜냐면 모듈은 자주 까는 게 아니거든. 내가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모듈 미리 쭉 깔아놓고 개발하기 때문에 모듈이 추가되지 않는 이상은 노드 모듈이 될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추가가 됐다 하더라도 서버에서는 npm install enter 이거 한 번만 해주면 노드 모듈 쓰면 다 해결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바깥쪽에 있는 걸 써라 라는 뜻이에요. 웹팩 할 때. 그래서 같이 패키징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놓은 거고, 일반적인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는 이걸 쓸 필요가 없겠죠. 쓸 필요 없고 그냥 패키징 해버리면 돼요. CSS랑 이미지도 같이 하고 싶은 CSS 이미지도 같이 쓰면 되고. 그래서 웹팩이라고 쓰면 제가 컴피그 여기 지금 내 디렉토리에 있는 컴피그로 잡아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디벨롭먼트 프로덕션. 자, 디벨롭먼트랑 프로덕션 넣어야 되는데 이건 워닝이니까 무시하고 갈게요. 정확한 컨피그레이션 설정하는 건 여러분들이 구글 검색해서 하나씩 찾아보면 돼요. CSS를 패키징 할 때는 어떤 로더를 써야 되고 어떤 플러그인을 써야 되고 그거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걸 다 설명하기엔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볼게요. 자, 어디다가 만들어졌나 봅시다. 서버.js. 자, 아까 없던 디스트라는 게 생겼어요. 그럼 ll 디스트. 자, 서버.js 하나 만들어졌죠? 자, 노드 모듈 뺐으니까 작아졌어요. 이 소스 한번 볼까요? vi 디스트에 서버.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 됐죠? 어글리파이도 됐고, 어글리파이라는 거는 변수 이름 같은 게, 이렇게 에러 같은 경우 2로 다 바뀌었죠. 우리가 ERR, 내가 뭐 ERR을 주로 쓰는데 저는 2로 다 바뀌었고, 그 다음에 펑션 이름도 어떻게 바뀌었어요? N,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런 다음에 한 줄로 다 나왔어요. 라인 하나로. 왜 그런 거예요? 네트워크 부담을 줄이기, 네트워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 빨리 받을 거 아니야. 스페이스 하나도 한 바이트니까 용량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글리파이 읽기 힘들게 만들고 플러스 미니마이즈 짧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요거를 뭐까지 해요? 나중에는 min.js라고 붙은 것들은 뒤집으로 압축까지 해버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내려보내면 용량도 줄어들고 깔끔하죠. 그러면은 요걸 한번 실행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서버.js를 서버에 배포했다고 치고 해볼게요. 그럼 노드, 우리 원래는 index.js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니고 디스트 아래에 server.j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엔터 치니까 네, 잘 실행되죠. 이런 식으로 자, 커넥션 됐어요. 제가 사이트 어제 했던 거 열려 있나 봐요. 한 군데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패키징 하면 배포도 쉬워지고 누가 내 소스를 다 받아갈 수도 없겠다. 받아가더라도 읽기 힘들겠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웹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웹팩을 왜 설명했냐면 뷰든 엠버든 앵글러든 리액트든 웹팩으로 다 패키징을 해요. 그래야지만이 브라우저에서 쉽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서버 개발할 때, 코딩할 때 어때요? 모듈 단위로 막 쪼개서 개발을 해도 속편한 거죠. 그런 거 쪽날 거, 충돌 날 거 이런 거 걱정 안 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웹팩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된다. 자, 웹팩 이 정도 하고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또 궁금한 사항은 질문해 주세요. 자, 그리고 또 알아야 될 게 MVVM인데, 이제 우리가 MVC는 해봤어요. 스프링 MVC 하면서 MVC라는 디자인 패턴은 우리가 공부했어. MVC가 뭐였죠? 모델 뷰 컨트롤러였어. 그죠?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이 오면 누가 제일 먼저 받았죠? 컨트롤러가 받아가지고 JSP요. JSP 뷰죠? 뷰로 전달해줬어요.
근데 그 DB 셀렉트하고 하는 마이바티스 역할이라든지 서비스 부분의 역할은 뭐죠?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델 뷰 컨트롤러인데 서버에서는 그나마 괜찮은데 클라이언트에서는 어때요? 애매하죠. 뷰 보여주는 거하고 컨트롤러 역할하고 모델하고가 막 서로 짬뽕돼 있어. 강하게 맺혀져 있죠. 그래서 화면에다가 뭘 그릴 때 우리가 그 서버에서 예를 들어서 AJAX로 데이터를 가져다가 뿌린다고 했을 때 그 뷰 단, 그러니까 HTML 단하고 자바스크립트 단하고 그 AJAX를 호출해주는 그 자바스크립트 부분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어요. MVP라고도 하는데 이제 프리젠터 경계가 애매모호해지는 거야. 그래서 어디가 뷰고 어디가 컨트롤러인지도 감이 안 오고요. 막 이렇게 맛이 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돔도 막 제어하잖아요. 저희 걸로. 막 어펜드도 했다가 점 텍스트로 값도 바꿨다가 막 좀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뷰고 뭐가 컨트롤러야 이런 식으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MVVM인데 얘는 모델, 뷰, 그 다음에 VM은 사실 하나예요. 뷰 모델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세 개예요. 그래서 그 MVVM이라고 부르는데 뭐 클라이언트 쪽이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개발이나 iOS 개발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겠죠. 뷰와 컨트롤러가 강하게 붙는 문제.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자 해가지고 나온 패턴이에요. 자, 요건 어떻게 되냐면 뷰 단하고 뷰 모델하고 느슨하게 연결시키고 모델 부분은 아예 단절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냐면 모델 쪽이 데이터를 읽고 서버에서 그 다음에 저장도 하고 뭐 하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뷰 단은 순수한 HTML 단이에요. 그러면은 이 HTML에서 어떤 버튼을 클릭했거나 뭐 어떤 이벤트가 발생하겠죠. 그럼 얘는 이벤트 리스너인데 정확하게 표현하면 돔 리스너예요. 어떤 돔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거잖아. HTML은 다 돔이니까. 그래서 그 돔 이벤트에서 이 이벤트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이 모델 뷰가 알아서 처리하는 거야. 필요한 거 다 처리를 한 다음에 뭐예요? 얘한테 데이터 필요한 거 있으면 갖고 오고 데이터 저장해야 되면 저장하고 막 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모델은 뭐 하고 있어요? 그럼 서버랑 계속 통신하고 있겠죠. 그럼 여기다 이제 스토어 패턴이 들어가는데 스토어 패턴이 뭐냐면 서버에서 갖고 온 데이터들, 제이슨들을 스토어로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라는 값에 변수가 있는 거야, 실제로. 서버에서 내려온 거. 예를 들어서 유저 목록이다. 그럼 유저스라는 걸 누가 갖고 있어요? 모델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뷰 모델은 뭘 하고 있어? 그 유저스라는 놈을 옵저빙 하고 있어요. 계속 딱 강하게 연결해가지고 우리가 채팅처럼 클라이언트 서버처럼 딱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바뀌었어. 그죠? 딱 바뀌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져다가 화면에다가 바인딩 시켜주면 되죠. 바인딩이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자,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 느슨해졌죠. 관계가. 느슨해지고 내가 어느 부분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좀 명확해진 거야. 그래서 이 뷰 모델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화면 전환, 모달을 띄운다거나 페이지를 바꾼다거나 이런 것도 얘가 처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를 쓰는데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는 리프레시가 없어요. 원래 원칙적으로. 화면이 전환되더라도 리프레시 없이 어떻게 되겠어요? 돔이 바뀌는 거죠. HTML 자체가. 클래시컬한 방식에서는 JSP를 쓴다고 했을 때는 어때요? A.jpg에서 JSP에서 B로 JSP로 갈 때는 화면이 갱신이 일어났어요. 릴로드. 그래서 서버에서 A.html 내려주고 B로 갔을 땐 B.html 내려주고 하니까 화면이 갱신이 일어났어요. 리프레시가. 근데 얘들은 리프레시가 없어요. 자체적으로 돔을 갱신해요. 이제 화면이 전환되면 앞에 있던 돔을 다 없애고 뒤에 있던 돔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HTML도 커지겠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번에 받아야 될 HTML 양이 엄청나게 많겠죠. 그걸 한 번에 다 받는다고 했을 때. 모듈화를 안 시켰다고 했을 때. 화면, 모든 페이지를 한 번에 다 받아야 되니까. 아까는 A.jsp에 있는 그것만 받으면 되는데, 얘는 모든 걸 한 번에 받아놓고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 템플릿, HTML도 다 자바스크립트로 웹팩을 해가지고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웹팩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해되시죠? 자, 웹팩이랑 MVVM 이건 중요한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시고, 자, 그러면은 Vue.js가 뭔지 이제 사전 지식은 했고 한번 봅시다. Vue.js 하면은 이제 프로그레시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 그래가지고 흔히 얘기하는 앵귤러.js, Vue.js, React.js, Ember.js, 뭐 너가웃도 있고 스프라우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레시브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이유가 매번 우리가 HTML을 받아다가 서버에서 처리하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화면들 처리하는 거 있죠. 화면 갱신한다거나 어떤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한다거나 데이터를 추가했을 때 바로바로 화면이 바뀐다거나 하는 처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프로그레시브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뭐 뷰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래요. 조금 늦게 나왔지만 다른 프레임워크들에 비해서 장점들을 모아가지고 좀 가볍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인기를 끌게 된 거죠. 장점들만 모으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프레임워크들을 다 SPA라고 또 불러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SPA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이 SPA라고 부르게 된 계기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모든 페이지를 각각 리프레시 서버에서 받는 게 아니고 한 페이지에서 다 도움을 지우고 추가하고 지우고 추가하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싱글 페이지라는 말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가 하나짜리가라는 뜻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SPA라고 하는 것도 이런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를 말하는 거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뷰의 특징은 접근성, 유연성, 고성능이라고 Vue.js org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보면은 프로그레시브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라고 되어 있죠. 얘만 뛰어난 건 아니에요. 다 프레임워크들은 다 좋아. 자, 여기에 보면 접근성, 유연성, 고성능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접근성은 이거 배움에 대한 접근성이에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그 학습 곡선이 좀 낮아요. Vue.js가. 다른 프레임워크들은 되게 복잡하거든. 우리가 스프링 배울 때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Vue.js는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F2E로 이제 자바가 싫어가지고 아니면 서버 개발이 어려워가지고 서버 개발이 싫어가지고 이제 F2E는 프론트엔드 디벨로퍼라는 뜻이거든요. 엔지니어. 그래서 앞단을 개발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뷰는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배우고 jQuery 배우고 CSS 배우고 HTML 배우고 사스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런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 하나는 할 줄 알아야 이제 FT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우리가 지금 서버 개발자 과정이지만 클라이언트 개발도 매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클라이언트 개발은 조금 사고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서버 개발이랑 화면에 대한 처리라든지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야 되고 UX적인 유저 익스피리언스, 사용자의 편의성이라든지 사용자의 그런 동선, 행동 패턴들을 분석하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야 되지만 사고 자체가 화면에 종속적이다 보니까 화면을 잘 다룰 수 있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기본적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CSS 이런 걸로 이쁘게도 꾸밀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프레임워크로 좋은 그 프로그램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FT 개발자죠. 그래서 FT 개발자들이 뭐 어떤 블로그 보니까 뭐 46%인지가 FT 개발자들은 뷰를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온 걸 본 적이 있는데 그 이유가 쉽기 때문이에요. 가장 쉽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가장 인기가 많죠. 다른 거랑 지금 비교 대상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요. Vue.js가. 사용자 수로 따지면은 1등은 아니지만 인기도 순으로는 1등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쉽다.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고 하는 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기능은 다음 프레임워크사에 서서히 스케일업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없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소총 한 자루 들고 있는 거야. 거기에 이제 M60, 폭탄 뭐 이런 거 막 장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로보캅이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결국 로보캅이 되면 뭐랑 같아져요? 리액트나 엠버처럼 이렇게 커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똑같아진다. 그래서 프레임워크들을 막 뭐가 좋다, 뭐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 좋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그마한 프로젝트는 Vue.js로 그냥 개발하고 간단한 거 화면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프로젝트들은 뷰로 그냥 해버리고요. 엔터프라이즈한 환경이 있죠. 우리가 그루베어를 만든다거나 뭐 어떤 좀 사이트 페이지가 많은 10개 넘어가는 사이트를 만든다 이랬을 때는 엠버로 개발해요. 왜 그러냐면 Vue.js는 초반에는 빨리 개발할 수 있어요. 심플하니까. 그렇지만 사이트가 커지면, 프로젝트가 커지면 어때요? 생산성은 계속 내가 속도가 10이라고 했을 때 시속 10km라고 했을 때 계속 10km죠.
하지만 엠버 JS는 어떠냐면 10km, 20km, 30km 이렇게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이 가면 갈수록 증가되는 거죠. 근데 초기 값은 5회야. 그러다 보니까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할 때는 엠버를 쓰고, 단기적인 프로젝트, 한 일주일 만에 한다거나 한 달 만에 끝내야 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이제 뷰를 쓰고, 적절하게 쓰는 게 중요한 거죠. 뭐가 좋다 나쁘다라고 논하기는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엠버 같은 경우는 3점대가 되면서 이제 거의 안정을 찾았고요. 뷰도 이제 3점대가 됐죠. 이제 뷰 CLI가 3점대로 넘어오면서 안정기를 이제 안정을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컨셉 자체는 MVVM 패턴으로 다 똑같고, 용어들도 거의 흡사해요. 쓰는 구문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 템플릿 쓰는 구문, 우리가 타임리프랑 JSTL 다른 것처럼 얘도 조금씩 프레임워크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쓰는 건 다 똑같더라고요. 구문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엠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갖고 있는데, 처음부터 얘는 처음에는 갖고 있는 게 없어서 하나씩 확장한 거, 내가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유연성이 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고성능이라고 되어 있는데 20KB 밖에 안 돼요. 엠버 같은 경우는 1메가가 넘죠. 리액트나 뭐 앵글로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뷰 CLI로 제가 해보니까 한 30KB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늘었어요. 왜 그러냐면 폴리폴이라고 그 뷰에서 제일 많이 쓰는 그 클라이언트, 우리 부트스트랩 같은 거, 그게 뷰티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뷰티파이.js 얘가 보면 버튼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시작하기 한번 볼게요. 이런 식의 화면들을 디자인할 수 있는 거야. 약간 머터리얼 같은 구글 머터리얼 디자인 패턴을 쓸 거고요. 딱 보시면 i10도 지원 안 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i9, 10 많이 쓰죠. i9는 뭐 금방 10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많지 않지만 i10은 아직도 많이 쓰고 있어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여러분들도 지금 PC에 10을 쓰고 있는데 10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건 쓸 수가 없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엣지에서 돌리세요, 크롬에서 돌리세요, i11에서 돌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고객한테.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고객들은 불투중 다수인데.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사실 i10 정도는 지원해줘야 돼요. i9는 포기하더라도. 근데 얘는 i11부터 되는데 거기다가 폴리필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폴리필이 뭐냐면 지원하지 않는 구문들을 지원할 수 있게 자바스크립트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트랜스파일링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필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20KB에서 30KB로 는 거예요. 압축까지 했을 때 기준이에요. 자,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다른 프레임워크보다는 가볍다. 라이브러리 자체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빨라요. 엠버 같은 경우는 3점대 2점대까지도 뷰랑 비교가 안 됐는데 느렸는데 3점대 들어오면서 이제 글리머 쓰게 되고 다 하면서 이제 속도는 거의 최강이죠. 그리고 타입스크립트 문제가 있어요. 타입스크립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도 다 모든 프레임을 쓸 수 있는데 잘 맞느냐 안 맞느냐. 앵글러 JS 같은 경우는 타입스크립트로 다 개발해요. 그러니까 타입스크립트, 커피스크립트라는 게 있는데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좀 더 쓰기 편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타입스크립트의 가장 큰 장점은 데이터 타입을 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렛이든 var든 이런 거 주면 얘가 스트링인지 인트인지 오브젝트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 걸 명시하게 해줌으로써 어때요? 성능을 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어차피 트랜스파일링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똑같이 ES5로 바뀌는 거예요. 대신 개발할 때는 명확하죠. 그래서 디버깅하기도 쉽고 막 그러다 보니까 타입스크립트를 선호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타입스크립트나 커피스크립트를 쓰는 것보다 표준 자바스크립트 쓰는 게 여러분들이 협업하기는 더 편할 수 있어요. 점점 타입스크립트가 커지고 있긴 하지만 타입스크립트가 잘 안 맞다고 해가지고 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되긴 되는데 100%안 맞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뷰의 장점을 얘기했고요. 자, 뷰의 장점, 뷰 CLI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 라인,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뷰 CLI처럼 엠버 CLI 있어요. 뷰 CLI보다 훨씬 막강하고 쓰기 편하고 잘 만들어진. 자, 이런 거 커맨드 라인에서 내가 좀 있으면 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서버 없이도 서버를 돌릴 수가 있어요. 얘는 뭘 담고 있냐면 노드를 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편해요. 그리고 우리가 프로젝트 생성할 때 뷰 UI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화면을 띄워줘, 자기가. 좀 이따가 우리가 설치를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뭐
프레트명 뭐 이런 거 입력하고 바로 크리에이트 해버리면 생성되는 거야. 우리가 그것처럼 스프링 붓에서 어떻게 했어요? 스프링 스타터 IO 거기서 만들었죠, 사이트에서. 그러면 찝이 내려왔잖아. 그거 같은 기능도 얘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얘는 뭐 어떤 사이트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로컬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뷰 데브 툴스라고 있는데 크롬 익스텐션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 깔아놨는데 저는 디버깅 하기 편하겠죠. 어떤 에러가 났을 때 디버깅 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그랬을 때 그 디버깅 같은 걸 편하게 하기 위해서 쓰는 크롬 익스텐션, 이것도 훌륭한 요소예요. 자, 엠버 인스펙터라고 해가지고 얘보다 훨씬 막강하죠. 걔는 데이터부터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라우터, 리소스, 템플릿, 라이프 사이클 다 있는 거예요. 다른 프레임워크에 다 있는 거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자, 컴포넌트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아까 화면이 바뀔 때 돔이 막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HTML을 크게 담고 있으면 부담스럽죠. 막 화면이 뒤집어지거나 할 때. 그리고 HTML이 커지게 되면 어때요? 코딩하기 힘들잖아. HTML 작게 갖고 가는 게 편하죠. 그래서 그 작은 부분을 다 컴포넌트화 시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모달창이라는 걸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 모달창이 있으면 모달창 타이틀도 있고 바디도 있고 푸터도 있다. 여기 버튼들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걸 만든다고 했을 때 이 모달 요 HTML을 모두 다 갖고 있으면 어때요? HTML이 커지겠죠. 그래서 요 부분만 모달 부분만 빼는 거야. 내가 모달이라는 그 컴포넌트로 빼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모달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모달도 있어. 타이틀 있고 버튼만 있는 모달도 있을 수 있죠. 얼러창 같은 거 만들 수도 있죠. 자, 이런 걸 다 모달을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바디 부분 어때요? 이 바디 부분만 또 컴포넌트로 뺄 수 있죠. 이 바디에 예를 들어서 내가 리스트를 하나 올리고 싶어. 그럼 리스트라는 컴포넌트 하나 또 만들면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 이 HTML은 어때요? 두 개로 쪼개졌죠. 그럼 HTML이 작아지겠죠. 그러면 기능들도 분리가 되겠죠. 모달의 기능, 리스트의 기능.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도 분리가 되고 HTML도 분리가 되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리고 재사용 가능하잖아. 이 리스트는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고 저 메인 페이지에서도 우리가 뭐 유저 리스트 목록을 보여준다 했을 때 쓸 수 있는 컴포넌트가 되는 거고. 이렇게 재사용 가능한 이런 컴포넌트들 다 갖고 있어요.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갖고 있지만 뷰는 좀 더 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컴포넌트라고 이해하시면 돼. 클라이언트 프레임워크들은. 그렇지 않고서는 개발하기가 힘들어요. 엠버도 마찬가지죠. 엠버도 모든 게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만큼 컴포넌트 방식으로 다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라고 하는 거는 A 페이지에서 B 페이지로 전환할 때 얘가 처리해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라우터라는 말을 다 쓸 건데, 자, A에서 B로 전환한다 그러면 A 라우터, B 라우터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래서 라우터 전환은 페이지 전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소스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서버랑 데이터를 주고받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는 값들은 계속 캐시해 놓으면 좋겠죠, 브라우저에. 엠버에서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개념들이에요. 영어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자, 그 다음 템플릿은 HTML 쪽을 말하는 거예요. 템플릿을 왜 써놨냐면 우리가 타임리프 같은 거 했을 때, JSTL 같은 거 했을 때 뭐 C 태그 또는 TH 태그 해가지고 콜론해서 for 썼었고 if 썼었고 이런 거 했었잖아요. 자, 그런 식의 구문들을 제공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는, 자, 컴포넌트를 예를 들면 컴포넌트가 생성이 돼야지 뜰 거 아니에요, 화면에. 그 생성이 되기 전, 후 이럴 때 이벤트를 발생시켜줘요, 나한테. 그러면 모달을 띄우기 전에 내가 서버에 어떤 데이터를 갖고 와야 돼. 그럼 before에서 처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after 처리하면 되고. 우리 꼭 AOP 같이, 자바의 AOP 같이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그 라이프 사이클을 제공한다. 그 라이프 사이클뿐만 아니라 런루프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런루프라는 거는 우리가 어싱크로나이즈하게 처리가 되잖아요, 자바스크립트는 다.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그것도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좀 깊이 들어가면. 자, 그 다음에 렌더라고 하는 거는 아까 그런 HTML 구문에다가 막 이상한 구문을 넣었는데 그거를 컴파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바스크립트랑 HTML로 쪼개줘야 되죠. 자, 그 부분을 컴파일하는 부분, 그런 부분을 렌더라고 하고, 디렉티브라고 하는 거는 아까 if 뭐 이런 거 있죠, for 이런 거. 그 다음에 컴포넌트 같은 경우는 내가 모달이라는 아까 컴포넌트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HTML에다가 모달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이렇게 쓰면 바로 얘는 내가 처음 보는 태그인데
HTML 태그에는 없는 거죠. 컴포넌트 태그예요. 엠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괄호 2개 하고 모달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러니까 구문만 다른 것이 똑같죠. 네.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디렉티브 선언하고, 그 다음에 2A 데이터 바인딩이라는 건데, 여기에서 인풋 박스에 예를 들어서 name이라는 인풋 박스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수 있죠. DB와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도 있을 거고. 그러면 어떻게 돼? name에서 수정을 했어요. 내가 홍길동을 뭐 김일수로 고쳤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변수값도 바뀌게 되고 이 변수값도 바뀌게 되죠. 그렇게 원웨이죠. 그 다음에 서버에서 이제 내려왔는데 김길수로 돼 있어. 이름이 다른 이름이야. 그러면은 그 값이 화면에도 갱신이 돼야 되죠. 이래서 2A 바인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컴퓨티드 프로퍼티. 이것도 우리가 실습하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변수들을 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 엠버는 컴퓨티드 프로퍼티 뿐만 아니라 옵저버라는 것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컴퓨티드 프로퍼티는 하나의 그 상태값, 프로퍼티에 대한 값이고, 변수값에 대한 거고, 옵저버라고 하는 거는 펑션에 대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 발생할 수 있죠. 우리가 클릭 이벤트라든지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벤트 쓸 수 있고. 자, 옵션은 자, 뷰 옵션 해가지고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데, 템플릿, EL, 메소드, 크리에이트, 데이터, 마운티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실습하면서 봅시다. 그리고 Vue.js는 i9부터 지원해요. 대부분의 프레임워크들이 i9부터 지원해요. i8은 포기했죠. jQuery도 포기한 것처럼. 자, 그리고 다른 프레임워크와의 비교 이런 것도 제공하는데, 뷰가 왜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자, 리액트보다 좋다라는 말도 있는데, 이건 뭐 참 좋다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어쨌든 서로의 장단점이 있으니까 필요할 때 쓰시면 되고. 자, 가장 많이 내세우는 게 이거죠. 속도 거의 3분의 1이에요. 그만큼 빨라요, 뷰가. 자, 빠른 것도 중요한 거죠. 요즘에 답답한 거 싫어하잖아, 사용자들은. 그래서 빠른 것도 중요하니까 이걸 넣어놓은 거고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확장성, 규모 뭐 이런 거 보는데, 아까 말했죠. 뷰는 크게도 할 수 있겠죠. 다 키우면 되잖아. 기능들을 다 붙여가지고 확장을 해버리면 큰 프로젝트도 할 수 있어요. 큰 프로젝트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다 할 수가 있고요. 앵글러.js는 얘기 안 할게요. 저는 앵글러.js로 프로젝트 한번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안 쳐다봅니다. 어쨌든 그렇고, 앵글러.js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공부를 해보세요. 앵글러.js도. 신기하게 이제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는 앵글러.js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뷰로 자꾸 바뀌고 있죠. 엠버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쓰지 않고 있죠. 아마 한 5손가락 안에 들 거예요, 제가. 엠버로 치면. 이렇게 헤비하게 쓰는 사람은. 그만큼 유저가 적다. 근데 엠버는 정말 높은 찬사를 받아요. 제가 엠버 전문가니까 엠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잘하는 부분이니까. 자, 엠버.jsor.com, org가 아니고 .com이에요. 들어가 보면 이제 넷플릭스가 쓴다 그러면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최고의 회사죠. 우리가 꿈꾸는 입사하기 꿈꾸는. 그 다음에 링크드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링크드인도 쓰고, 그 다음에 애플도 엠버를 쓰고요. 예후다 카츠가 그 루비 온 레일스 원래 컴퓨터예요. 그래서 히로쿠가 뭐냐면 루비 온 레일스로 개발하게 되면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서버 프로그램이니까 그 서버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가볍게. 자, 그리고 히로쿠 이런 거 쓰고 그 친구가 애플에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서 애플도 그걸 쓰고 있고요. 아무튼 자, 그럼 템플릿 엔진은 우리가 배웠던 핸들바를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글리머라고 하는 걸 쓰고 있는데, 핸들바랑 구문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좀 이따 보면 알겠지만 핸들바 패턴이 사실은 저는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핸들바 패턴이 편한지 구문이 편한지 뷰 템플릿 구문이 편한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렇고요. 너가웃은 이제 엠버도 너가웃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스프라우트 영향도 많이 받았는데 다 그렇고 또 i9부터 지원하고 폴리머도 있고요. 이것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개 많아요. 요즘에는 또 바닐라 JS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만 배우면 나머지는 공부하기가 좀 수월할 거예요. 그래서 Vue.js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워놓으면 이외 우리 같은 입사를 했더니 다른 걸 쓰고 있어. 앵글러를 쓰고 있어. 그럼 앵글러 공부하기도 훨씬 편해요. 뷰를 잘하게 되면 개념이 같으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알아야 되는 게 가볍게 설명할게요.
뒤에서 다 나올 얘기들인데, 이제 조금 개념을 찾고 가면 좋으니까. 이제 new view 해가지고 앱을 최초에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엔트리 포인트에서 만들겠죠? new는. 엔트리 포인트 만들고 나면 init을 해요. init을 할 때 뭔가 오브젝트 생성하겠죠? 그 생성 전에 before create. 아까 그 이벤트,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그 다음에 오브젝트가 생성됐어요. 인스턴스화 됐으면 created. 그 다음에 EL 태그가 있느냐? EL 태그가 뭐냐면 EL이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셀렉터를 주면, jQuery 셀렉터 같은 걸 주면 그 부분이 내 템플릿이 되는 거야. HTML이 크게 뭐 있어. HTML 소스가 엄청나게 많죠.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막 많은데 HTML 중에 내가 이 부분도 하나의 앱으로 만들 수 있고, 이 부분도 하나의 앱을 만들 수가 있고, 이 부분도 하나의 앱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다른 프로젝트로 갈 수도 있어. 하나의 그 HTML 페이지지만.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컴포넌트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는 EL을 썼지만 지금은 EL을 거의 쓰지 않는다. 웬만하면 템플릿으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뭐 우리가 헬로다 그러면 헬로 view라는 확장자를 쓰는데, 이 view라는 확장자 파일이 뭘 갖고 있냐면 템플릿도 갖고 있고 HTML 템플릿도 갖고 있고 JS, 자바스크립트도 갖고 있고 그다음 뭐 CSS도 갖고 있고 다 갖고 있어요. 우리가 파일 하나에. 이게 하나의 단위 컴포넌트가 되니까.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템플릿이 있으면 yes면 컴파일 하는 거죠. 템플릿을 컴파일 해야지 아까 그 구문을 쓸 수가 있다고 그랬으니까. 없으면 EL이죠. 자, 그리고 EL이 없으면 강제로 특유화 디폴트 EL을 만들어 주고요. 모든 게 이제 내 앱이 되는 거예요. HTML 메인 인덱스 시스템 HTML. 그다음 마운트 하는데, 여기서 데이터를 주로 마운트를 하겠죠. 그래서 before mount, mounted 이렇게 이벤트가 타고, mounted에서도 데이터가 변하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개인정보를 변경한다 이랬을 때 before update, update. 그러니까 변화하기 전에 내가 어떤 처리도 할 수 있고 끝나고도 처리할 수 있고, 요걸 다 내가 이벤트 리스너로 그냥 아까 옵션이라고 한 거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컴포넌트가 죽겠죠.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돼요? GC가 돌겠죠. 그 GC가 돌기 직전, 돌고 나서. GC가 돌기 직전에 다른 것도 어떤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다른 처리도 여기서 할 수가 있겠죠. 이 정도만 보고 뒤에 가서 자세히 봅시다. 자, 이제 설치를 본격적으로 해봅시다. 이론은 이 정도로 공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자,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에는 npm install 뭐 view CLI, view-CLI 이렇게 했었는데 3.0.5가 되면서부터 이렇게 다 바뀌었고요. 실제로 편해진 것도 맞아요. 편해진 것도 맞고 기능도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커맨드 라인에 저녁이니까 아무 데서나 설치하셔도 돼요. npm install view/CLI, 그 다음 view/CLI 서비스 글로벌,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깔게요. 이 밑에 거는 없어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깔아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장점이 많으니까. 이 두 개를 설치하고 커맨드 창에서 view 버전 했을 때 버전이 나오면 설치가 성공된 거예요. 크롬 익스텐션을 한번 깔아볼게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면 데브툴스라고 나오죠. 자, 어떤 걸 할 때 이런 식으로 디버깅을 할 수가 있어요. 템플릿뿐만 아니라 데이터 변수 값 이런 것들도. 자, 요거 해가지고 크롬에서 저는 이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삭제가 되고 추가 나오죠. 그래서 크롬에서 추가 누르시면 추가됐죠. 추가하고 나면 여러분들 익스텐션 여기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도구 더보기 확장 프로그램, 여기로 들어가면 걔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깔려 있는데 뷰 데브툴스 돼 있죠. 세부 정보 치고 들어가면 여기 켜놔야 돼요. 켜놔야 되고, 세부 정보 들어가시면 여기 파일 URL에 되는 액세스 허용 요거 켜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탐색기에서 그냥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브라우저에 띄웠을 때도 뷰가 실행이 돼요. 이 데브툴스를 쓸 수가 있어요. 요것만 켜주시면 되고요. 다른 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뷰 요거 설치 다 하시면 요 뷰 CLI 요거 한번 들어가 볼게요. 뷰 CLI.vue.js.org인데, 자, 우리가 지금 CLI로 뷰를 쓰는 거예요. 커맨드 라인 그 인터페이스로. 그래서 이 CLI를 잘 써야지만이 개발하기 편하겠죠.
이 CLI를 만든 이유는 뭐냐면 개발하기 편하고 생산성을 높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잘 알아야 되니까 너무 많이 띄워. 자, 여기 보면 VCR에 이제 볼게요. 이제 중요한 것만 좀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설치하는 것도 여기 다 나와요. 이제 CLI 서비스 이런 거 설치했죠 우리가 다. 자, 이런 거 돼 있고 인스톨레이션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나와요. 더 패키지 네임 체인지 됐다. VCLI에서 그러니까 모든 영상이나 책들 지금 서점에 나와 있는 책들 다 2점대로 설명돼 있어요. 그러니까 달라졌어요. 예전에 제가 엠버 1을 책을 쓰다가 중간에 포기한 이유가 2가 완전 뒤집어지면서 완전 바뀌어가지고 1의 책을 내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포기를 했던 건데 어쨌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뷰 책 쓰는데 뷰 책을 이제 출간하면 되죠. 3로 해가지고 그러면은 잘 팔리겠네요. 어쨌든 예전에는 뷰 다시 CLI가 골뱅이 뷰 슬래시 CLI로 바뀌었다. 그래서 앞에 골뱅이가 붙은 걸로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어인스톨 할 때는 이제 옛날 거는 어인스톨 하고 이렇게 어인스톨 하고 새로운 걸 깔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다음에 뷰 다시 버전 7가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뷰 이닛을 여기 뷰 이닛이 안 나와 있는데 자, 어쨌든 과거 2점대 소스를 3점대로 변환하고 싶으면 우리가 뷰 이닛이라는 걸 써야 돼요. 뷰 골뱅이 뷰 슬래시 이닛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마이그레이션 하시면 돼요.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우리 요거 깔았죠? 예. CLI 서비스 글로벌이라고 하는 거는 서버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얘 자체가. 그럼 개발하기 너무 편하겠죠. 내가 서버가 되니까 뭐 이미지 부르는 것도 슬래시 이미지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여튼 서버를 자체적으로 띄운다. 뭐가 띄울까요? 뭘 갖고 있을까요? 노드를 갖고 있겠죠. 그래서 노드로 띄운다. 그래서 우리는 뷰 서브 이걸 쓸 거고요. 예전에는 어떻게 썼냐면 뷰 서브라고 안 하고 npm 스타트 데브 이런 식으로 썼었어요. 이제 그게 바뀐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건 뭐지? 자, 그 다음에 계속 볼게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기 전에 얘는 기본적으로 8080 포트를 써요. 서버 띄운다 그랬죠. 그 서버가 8080으로 뜨는데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그 프로젝트 디렉토리에다가 view.config.js 이 파일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만들어 가지고 대부 서버 해가지고 포트를 8700 이렇게 바꾸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크롬 익스텐션 크롬에 추가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우리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뷰를 쓰는 방식은 보통 이렇게 세 가지 쓰는데 첫 번째 방법은 app.view 하나로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제 지금 제한하고 있는 건데 같은 페이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내가 app.view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럼 서버를 띄울 때 -5 주면 브라우저까지 열어줘요. 얘가 멋지죠.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app.view라는 걸 하나 아무 데서나 만들 건데 이왕이면 소스를 우리가 남겨놓기 위해서 지금 노드뷰 여기에요. 우리 프로젝트 폴더에 여기다가 디렉토리를 하나 만듭시다. 뷰라는 디렉토리를 하나 만들고 뷰 아래에다가 이제 프로젝트들이 쭉 생길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뭐 테스트 샘플 뭐라고 해볼까 테스트 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게요. 그래서 cd 테스트 뷰 여기 들어가 가지고 여기다가 vi app.view라고 하나 만드는데 이렇게 하나 딸랑 요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헬로우만 딱 찍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템플릿, 스크립트, CSS가 다 한 파일에 존재한다고. 자, 여기서는 템플릿만 존재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엠버 서브를 띄워보라 그랬죠? 뷰 서브. 그죠? 뷰 서브. 이렇게 띄우면 서버가 떠요. 서버가 뜨는데 8080으로 뜨죠? 자, 이렇게 띄울 수도 있고 또 다시 띄워볼게요.
뷰 서브에 -5 하면은 뭐까지 뜬다고요? 지가 브라우저까지 확 띄워버려요. 너무 편하죠? 그래서 최초에 띄울 때만 이렇게 O 붙여서 하시면 되고요. 헬로 나왔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고, 포트 변경하는 거. 이제 우리는 8080은 스프링이 쓰고 있으니까, 포트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view config.js라고 해가지고, JS니까 자바스크립트겠죠. 이 폴더, 지금 소스가 있는 폴더에서 vi view config.js 해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면 돼요. 이게 아닌데. 모듈 좀 익스포트 해가지고 대부 서버 포트는 이렇고 HTTPS는 SSL 쓸 때만 추가해 주는 거예요. 다른 옵션들도 많은데 그거는 매뉴얼 참고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엠버 서브 이제 O는 필요 없죠. 띄워놨으니까 띄워졌나? 어쨌든 이제 8700으로 떴죠. 자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면 이렇게 떠요. 자 그래서 포트 바꿨고요. 쓰는 방법이 간단한 거 하나 해볼게요. 여기도 너무 심심하니까. 그래서 vi-app.view에서 자 스크립트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자바스크립트는 스크립트, CSS는 CSS 이렇게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샘플 프로젝트는 할 건데 자 모듈 익스포트 얘는 이제 우리가 그 커먼 JS 방식이 아니고 AMD 방식으로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 우리가 노드에서는 모듈.점 익스포트라고 썼었죠. 얘는 익스포트 디폴트를 쓰는 거예요. 자 익스포트 하는데 데이터라고 해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할라이가 또 거시기 하네. 자, 펑션이니까 리턴 해야 되고 네임은 홍 이렇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데이터가 네임이라는 데이터가 하나 생겼어요. 홍이라고. 그럼 헬로 여기다가 뒤에 네임이라고 쓰면 이 네임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 네임을 가져다가 붙여주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하고 다시 m q 원래는 이게 띄워놓으면 리프레시도 자동으로 돼요. 원래는. 자, 이렇게 했더니 홍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내가 소스를 바꾸게 되면 바로바로 리프레시 돼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고 CSS도 줄 수가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그냥 개발하면 끝이야. 너무 쉽죠? 자, 그 다음에 그냥 예전 방식, 초기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index.html이랑 app.js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생략할게요. 이건 뭐냐면 index.html에다가 그 view.js를 올려놓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거 맞네요. 자 이렇게 하면 KR 앞에 붙이면 이렇게 한글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글 보시면 되고 여기 시작하기 한번 볼게요. 시작하기에서 뭐 뷰의 발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작하기 보면 설치 방법부터 봐야 되겠죠. 데브투스 우리 설치했고요. CDN으로 이렇게 개발하면 되는 거예요. 이 JS를 내가 이 링크를 스크립트 인클루드 한 다음에 그냥 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그 방식을 안 쓰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이었으면 제가 보여드렸을 텐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추천하는 방식이죠. 이제 이렇게 우리는 앞으로 프로젝트 할 거예요. 예전에 이제 뷰 CLI로 했을 때는 뷰 이닛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제가 헬로우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생기나. 자, 현재 뷰 폴더고요. 우리 프로젝트 폴더 아래 뷰라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뷰 이닛이 아니고요. 옛날에는 이닛이라고 했는데 크리에이트라는 걸로 쓸 거예요. 3.0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바로 그냥 애플리케이션 이름 헬로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디폴트로 바벨이냐 ESX냐 여기서 그냥 엔터 칠게요. 내가 저장이 되어 있나 보다. 원래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다른 게 뜰 텐데, 뭐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뷰엑스하고 린트하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뷰 UI 한번 해볼게요. 뷰 UI라고 한번 쳐보면 얘가 서버를 하나 띄우고요. 심지어 8.5 포트에 이렇게 띄워요. 그래서 프로젝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크리에이트 해가지고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 폴더에 헬로라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져 있네요. 그죠? 여기다가 이제 크리에이트 프로젝트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근데 뭐 참고로만 알고 계시고 뭐 중요한 거 아닌데 여기서 만들 일 없어요. 이렇게 하면 보여는 드릴게요. 제가 디폴트로 패키지 매니저를 뭘 쓸 거냐, npm이냐 yarn을 쓸 거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npm을 우리는 쓸 거고, 그 다음에 디렉토리 위치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리파지토리, git 리파지토리 쓸 수 있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만들면 되는 거예요. 위저드 같은 거죠. 이런 거고. 자, 그러고 실행시킬 때는 npm run 서브로 실행시켜라 이렇게 나오죠. 자, npm run 서브로 실행시켜도 되고, 일단 npm run 서브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에디터 하나 열고요. 그 다음에 npm run serve 이렇게 띄워볼게요. 8080으로 뜨겠죠? 에러 났네요. 여기 이 폴더가 아니죠. 지금 만들어진 폴더는 어디예요? 헬로라는 폴더예요. 이게 이제 우리 프로젝트 폴더예요. 자, 여기서 npm run serve 이렇게 하면 서버가 실행돼요. 뷰 CLI 서비스. 아까 우리가 뷰 서버라고 띄운 거하고 똑같죠. 자, 얘도 8080이네요. 자, 그래서 8080으로 자, 요 앞 페이지가 뜨면 잘 설치가 된 거예요. 생성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요것도 포트 바꿔볼게요. 자, 아까 cp 해오면 되죠. 테스트 뷰에 뷰 config.js를 여기로 바꿔보면 되죠. cat 한번 해볼게요. 포트만 8700번으로 바꾼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띄우면 이제 8700번으로 뜰 거고요. 자, 소스 한번 볼게요. 자, CLI의 가장 큰 장점이 내가 필요한 걸 기본적으로 다 만들어줘요. 내가 일일이 디렉토리 만들고 뭔 짓거리 할 필요가 없어. 자, 노드 모듈스는 당연히 이제 올라온 거고요. 우리가 노드로 실행시킬 거니까. 자, 그리고 서브라임 쓰시는 분들은 요거를 무거워요. 내가 컨트롤 P나 이렇게 할 때 소스 찾죠. 이렇게 찾을 때 얘 다 뒤지거든요. 요거는 이제 꺼놓을게요. 프로젝트에서 여기 보시면 익스클루드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익스클루드 노드 모듈스 이렇게 하면 얘는 익스클루드 되고요. 그 다음에 퍼블릭이라는 폴더가 있네요. 이게 실제적으로 서비스하는 폴더겠다. 그러니까 브라우저에서 내가 딱 들어오면 이 폴더로 들어와요. 이 폴더 들어오면 누가 받겠어요? 파비콘은 당연히 아이콘이니까 이 파비콘 요 파비콘이 떴죠. 이제 파비콘. 그 다음에 인덱스 HTML이 메인 HTML이겠죠. 자, 이게 HTML이 껍데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껍데기 사이에 이 부분이 뭐가 돼요? 뷰 애플리케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라우터로 이동하게 되면. 그래서 쭉쭉쭉쭉 바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게 있고요. 이제 파비콘은 베이스 URL이라는 게 우리 요 퍼블릭 폴더다. 요거 아시면 되고요. 요만큼이. 그 퍼블릭 폴더 아래에 파비콘.ico 얘를 부른 거죠, 파비콘은. 그래서 여기가 나온 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노 스크립트가 안 됐을 때, 구동이 잘 안 됐을 때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 앱 부분이 우리 뷰 앱이다 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뀐다. 그 다음에 src, 실제 소스 한번 볼게요. asset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logo.png예요. 여기도 그럼 퍼블릭에 이미지스 폴더 만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여기다 이미지도 다 올리면 되고 막 CSS, JS 다 올리면 되는데 왜 asset이라는 걸 만들어 놨을까? 우리가 CSS라 이런 거 보면 수정을 해도 갱신이 안 되죠. 캐시 먹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asset에 넣으면 빌드를 할 때 다 버저닝을 해요. 우리가 뒤에 물음표 VR 이렇게 붙였잖아. 그 버저닝을 지가 알아서 해줘요. UUID로. 그러다 보니까 갱신이 안 될 리는 없겠죠. 그래서 배포할 때마다 명확하게 배포가 된다.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다 똑같아요. 자, 그렇고 asset에다가 그런 스태틱한 파일들 넣으시면 되고,
난 변하지 않아. 그런 것들은 퍼블릭에다가 만들어서 넣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컴포넌트 폴더 밑에 보니까 헬로 월드 뷰라고 컴포넌트가 하나 있네요. 이 샘플로 만들어진 거죠. CLI를 쓰다 보니까 샘플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요 템플릿이라는 태그가 있어요. 이 부분이 화면 단위, 화면 단, 이 부분 화면 단위고, 스크립트 부분이 자바스크립트 부분, 익스포트 디폴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컴포넌트를 익스포트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쓰는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돼요? 임포트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죠? 그 노드 모듈을 우리가 배운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자, 네임이라는 거 아까 이거는 프로퍼티예요. 그냥 요 컴포넌트의 이름, 컴포넌트 이름 뭐다? 헬로 월드다. 그럼 이 태그 이름이 헬로 월드가 될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app.view 아까 있으니까 app.view도 같이 열어놓고 한번 볼게요. 여기다 열어놓고, 자, app.view에서는 헬로 월드를 임포트해서 썼네요. 그죠? 자, 얘가 익스포트 했으니까, 익스포트 디폴트 했으니까 임포트 할 수 있는 거죠.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컴포넌트 폴더 아래에다가 hello world.view라는 걸 내가 임포트해서 썼어요. 그런 다음에 컴포넌트 해가지고 내가 등록을 해놓는 거야. hello world.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태그 hello world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죠. 뷰의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거. 그래서 컴포넌트를 쓰는 걸 잘해야 돼. 왜? Everything is component. 모든 게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줬어요. 메시지 프로퍼티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 메시지라는 값을 변경한 거죠. 우리가 이 헬로 월드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또는 클래스를 생성하는데 생성자의 아규먼트가 메시지가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헬로 월드 뷰에 자바스크립트 쪽 볼까요? 없지만 멤버 변수는 뭘 갖고 있어요? 메시지라는 걸 갖고 있죠. 이게 데이터는 아니고 멤버 변수예요. 프로퍼티스. 프롭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멤버 변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값을 요걸로 자기가 바꿔주는 거예요. 됐나요? 쉽죠? 어렵지 않죠? 요게 여기로 쏙 들어간다. 쏙 들어가면 메시지 값이 바뀌었어요. 메시지 어디서 쓰겠죠? 템플릿 쪽에서. 어디선가 쓸 거예요. 쓸 거니까 찾아볼까? 아, 이거 제일 위에다 썼네요. 그래서 이 부분 값이 뭘로 바뀌겠어요? Welcome to your Vue.js에 지금 실제로 썼어요. 뷰 앱에서 템플릿 보면 헬로 요 컴포넌트 썼죠. 그럼 이 값이 나오겠네? 이 부분이 나왔네요. Welcome to, 그죠? 그럼 이만큼이 뭐예요? 지금 이만큼 어디까지야? 자, awesome view 뭐 여기까지. awesome view 어딨어? 여기 다네. 요만큼이 전부 다 헬로예요. 로고는 헬로가 아니고 요거 빼고 로고 빼고는 다 헬로가 다 차지했네요. 그죠? 보시면 아시겠죠? 그리고 템플릿 주의해야 되는 게 루트 태그가 하나 있어야 돼요. 항상 여기 div로 하든 뭐 스팬으로 하든 뭘로 하든 하나의 제일 바깥쪽 태그가 하나 있어야 된다. 루트 엘리먼트가 있어야 된다. 그것만 꼭 지켜주면 돼요. 그것만 주의하시면 고생할 일 없고, 그 다음에 스크립트 쪽은 내가 헬로 월드 쓰겠다 이거밖에 없네요. 그 다음 스타일 보면은 샵 앱은 어디였어요? 샵 앱 어디서 봤었죠 우리? 잘 따라와 보세요. 여기서 샵 앱 얘기죠? 맞네? 그럼 샵 앱은 요렇게 내가 CSS 먹인 거예요. 강제로. 자, 근데 시작은 어디서 하는데? 지금 되게 궁금할 거야. 도대체 이 app.view랑 hello world를, app.view를 어디서 실행할 건데, 헬로 월드는 앱이 부르는 건 알겠는데 앱 뷰는 그럼 누가 실행해? 정말 궁금하죠. 그게 main.js예요. 그래서 우리는 패키지.js를 한번 열어볼까? 패키지.js 노드니까 패키지.js 있겠죠. 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기서 메인은 없는데, 자, 메인은 걸진 않았네요. 걸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로 이제 뷰 CLI는 main.js라는 거는 약속된 파일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노드 했을 때는 뭐였어요? index.js가 보통 이제 엔트리 포인트인데, 뷰는 main.js가 엔트리 포인트다. 그럼 이걸 바꾸게 되면은 내가 여기다가 main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시작되는 부분을. 그래서 main.js 한번 봅시다. 얘가 이제 처음에 실행되는 거야. 자,
얘가 실행되고 얘와 뭐가 실행되는 거예요? 화면 따른 index.html. index.html이랑 main.js 이 두 개가 실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보여주려다가 말한 건데 어쨌든 나오니까 자 뷰라는 거를 어디서 뷰했어요? 뷰 어딘가에서 내가 뷰를 쓸 수가 있죠. 우리가 그 노드.js에서 익스프레스 쓸 때 어떻게 했어요? require 그냥 익스프레스 썼으면 됐죠. 어디에 깔려 있는 거야? 노드 모듈스에 깔려 있어요. 자, 패키지.js에 우리가 디펜던시로 걸려 있다 그랬잖아.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노드 모듈을 설치하게 되면 뷰 깔려 있네요. 2.5.17로 깔려 있네요. 그 다음에 디벨롭먼트 얘는 서비스에는 필요 없지만 내가 개발하는 데 필요한 모듈들 걔들이 쭉 있어요. 자, 플러그인 바벨 들어가 있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임포트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ESLint 서비스, CLI 서비스. 그래서 우리가 엠버 서브로 실행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면 서브, 엠버, 자꾸 엠버라고. 뷰 서브 하면은 뭐가 실행된다고요? 뷰 CLI 서비스. 얘가 서버를 구동시키는 놈이고요. 서브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구동하겠다. 이런 엠버 CLI 서브를 써야 되니까 CLI 서비스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템플릿 컴파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아까 컴파일러가 필요하다. 이게 뷰 템플릿 컴파일러예요. 자, 요렇게 올라가 있고. 그 다음 컨피그레이션 봅시다. 루트, 추루. 이 프로젝트가 루트 프로젝트예요. 그 다음에 환경은 노드다. 우리 노드로 구동하고 있으니까 env는 노드죠. 자, 웹팩 할 때 아까 우리 노드 했던 거 기억나요? 아까? 그래서 익스터널 모듈스도 걸었잖아. 웹팩을 할 때. 그럼 얘도 나중에 빌드를 하게 되면 웹팩으로 쌓여. 빌드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익스텐션 이렇게 나와 있고 룰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브라우저 리스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브라우저 리스트는 뭐예요? 최신 두 개의 버전. 그럼 i 같은 경우는 뭐예요? 11하고 10이겠죠. 그 두 개를 쓸 거고 not i 8 이하는 절대 안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최신 버전 두 개만 지원하겠다. 파이어폭스든 크롬이든 뭐 i든 뭐 고객이 뭘 쓸지 모르니까 그렇게 맞춰져 있고요. 패키지.json 했고 리드미.js, 뷰 config.js가 우리가 만든 거고 자 바벨 config 보니까 뷰에 프리셋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가 웹팩 여기서 할 수 있겠죠. 근데 웹팩을 우리가 여기서 돌릴 필요가 없어요. 뷰 CLI가 다 갖고 있어. 그래서 뷰 빌드였나? 뷰 빌드. 자 엔트리 빌드 했으니까 엔트리 파일 리를 못 찾았다 이러니까 뭐 엔트리 포인트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뷰 빌드 우리는 뭐예요? src의 main.js 얘죠. 그래서 빌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프로덕션으로 이제 빌드가 되는 거죠. 이 빌드 된 걸 서버에다 배포하는 거예요. 개발하는 걸 그대로 그냥 폴더체로 배포하는 게 아니고 웹팩을 하는 거죠. 패키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빌드가 컴플리트 됐어요. 디스트 디렉토리에 자, 디플로이 준비가 됐습니다. 친절하게 나오죠? 메시지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디플로이먼트 이거 한번 보라고. 자, 여기 디스트가 생겼을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LL 디스트 한번 볼게요. 했더니 자, 요만큼이 어디로 들어가면 돼요? 우리가 아파치를 쓴다 그러면 아파치 HDOCS에 들어가면 되고 노드를 쓴다 했을 때는 노드의 퍼블릭 디렉토리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자, 보니까 img, HTML, 파비콘, CSS, JS까지 다 올렸어. JS 한번 볼까요? 자, JS 맵이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JS를 명확하게 로드 해주기 위해서는. 자, 청크 벤더. 우리가 아까 뭐 폴리필 같은 거, 이런 거 처리해 주는 거, 바벨 처리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붙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캣은 좀 클 거고, 이걸 한번 봅시다. 자, 어때요? 아까 웹팩 한 거랑 똑같죠? 자, 이렇게 해서 웹팩을 지가 해준다. 그러니까 빌드도 이렇게 해주면 된다. 자, 모두가 다 빌드를 이렇게 갖고 있어요. 엠버도 엠버 빌드, 뷰는 뷰 빌드, 이런 식으로 빌드를 다 제공을 해요. CLI를 깔면. 자,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네. 좀 쉬었다 갑시다. 자, 이제 우리가 소스를 쭉 살펴봤고요. 한번 해봅시다. 간단한 거 제가 몇 가지만 보여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가 Vue.js 연습하기는 내일 해볼 거예요. 내일 이 시간에 해볼 건데 오늘 한번 그냥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엠버 서브 쓰는 걸 안 해봤는데 여기서 엠버란다. 뷰인데
뷰 서브 했을 때 했더니 이 엔트리 포인트가 없다고 나오죠. 엔트리 포인트가 뭐죠? 우리가 src의 main.js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떠요. 자, 8700으로 떴네요. 자, 8700. 이제 터미널을 잠깐 보여드리면서 맛배기로 잠깐 하고 내일 본격적으로 우리가 전부 기능을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자, 지금 여기가 떠 있어요. 떠 있는데 얘가 보세요. Waiting for update signal from WDS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시그널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뭔가 수정이 일어나는지를 와치하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뭘로 만들었을까요? 우리가 어제 쓴 소켓 IO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앱.뷰에서 자, 로고 이 부분 나와 있고 이 잘 위에다가 우리가 뭔가 타이틀 하나 달아볼게요. H1 TTT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리프레시까지 다 되죠. 자, 개발하기 너무 편하지 않아요? 내가 리프레시까지 누를 필요도 없어 이제. 그만큼 쉬워졌고요. 아까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값을 쓰면 된다고 했죠. 테스트라고 제가 하나 TTT라고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건 네임이고 아까 컴포넌트 등록돼 있었고요. 여기다가 데이터라는 함수가 있었잖아요. 원래 데이터 해가지고 이렇게 제이슨으로 써도 돼요. 써도 되는데 이거는 루트만 돼. 컴포넌트가 아닌 놈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앱이든 헬로 월드든 다 컴포넌트죠. 제가 everything is component. 그러니까 모두가 컴포넌트이기 때문에 컴포넌트 기반은 다 이렇게 펑션으로 써야 돼요. 데이터를 리턴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TTT는 홍길동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홍길동이 바로 나오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아래에다가 제가 인풋 박스를 하나 넣어볼게요. 인풋 해가지고 텍스트고 v-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몇 가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모델 얘는 뭐 TTT 이렇게 해버리면 이 TTT 변수랑 요거랑 매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인풋 박스 홍길동이 생겼죠. 자, 1, 2, 3, 4 훌륭하죠. 자, 매직이에요, 매직. 마법과 같은 거고요. 자, 한글은 조금 아쉬워요. 한글은 이렇게 뭔가 변경이 됐을 때만 적용이 되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쉬워. 좀 늦죠. 자, 엠버로 한 거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엠버 똑같이 만든 거거든요. 자, 아쉬워. 그대로 가죠. 자, 이런 데서 디테일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한글권에 대해서는 아직 처리가 잘 안 된 거죠. 한글 컴퓨터가 그만큼 부족해서도 있고, 한글이라는 특수성. UTF-8 얘가 이제 3바이트로 초성, 중성, 중성이 찢어져 있잖아요. 캐릭터가. 그렇게 된 데는 다 이런 식의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숫자나 영문 같은 경우는 다 잘 돼요. 어쨌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해볼까요? 버튼 하나 달아볼까? 버튼 이제 여기다가 TTT 하고요. 콜론 여기다가 이제 뭐 비지트 카운트 이런 거 해볼까? 뭐 비지트 자 이렇게 해가지고 비지트 방문 횟수를 한번 기록해 볼게요. 여기 버튼을 하나 달아볼게요. 버튼 해가지고 자 비지트 카운트 자 이 버튼을 쳤을 때 뭔가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자 처리가 됐을 때 이제 V-클릭이에요. V-클릭 해가지고 클릭은 여기다가 AA 비짓 카운트 이렇게 해가지고 자바스크립트 구문을 쓰게 되면 여기서 메소즈라는 게 있거든요. 자, 메소즈가 뭐냐면 함수들이겠죠. 여기다가 비짓 카운트였네요. 비짓 카운트 이 함수는 자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더 잡을 건데 TTT 말고 비지트 카운트도 하나 잡을게요. 비지트라는 거 수기값을 0으로 해볼게요. 그럼 이 비지트를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this.visit. 자, 이 this를 붙이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클래스가 뭐예요? 이 익스포트 여기 연 거부터 닫은 것까지가 내 클래스예요. 한 개 클래스. 그러니까 내 멤버 변수 visit라는 요 변수 값을 찾는 거죠. this를 안 붙이면 요 로컬 변수예요.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하나씩 버튼을 누를 때마다 클릭할 때마다 이렇게 증가되는 거예요. visit 0이 나와야겠죠? 200이냐 벌써? 자, 0으로 잘 됐죠? 처리하죠? 여기서 내가 누를 때마다 어떻게 돼요? 됐죠? 이게 v-on이네. 예전 구문이 제가 지금 막 버전 2랑 버전 3랑 막 헷갈리고 있는데, 자, 이벤트니까 on이 붙어야 돼요. v-on.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도, 자, 변수값 일식이 안 바뀌죠. 리프레시가 돼도. 걔는 어떻게 담고 있어? 로컬 스토리지에 담고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잘 됐고요. 글씨 쓸 때마다 우리가 글씨 쓸 때마다 증가시켜 볼까요? 그럼 인풋에도 이벤트를 달 수 있어요. v-on 키업이겠죠. 키업은 여기다 자바스크립트 써도 되니까 그냥 비짓 뿔뿔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이렇게. 어차피 얘도 자바스크립트니까. 글씨 1, 2, 3, 4 키가 업 됐을 때만, 다운 때 안 됐다가 업 됐을 때, 그죠? 되죠. 자, 근데 이제 3에서는 이게 다 골뱅이로 바뀌었어요. 훨씬 깔끔하죠. 자, 이렇게 똑같아요. 이렇게 해도 똑같죠. 그래서 v-on이나 그거나 똑같다. 자, 그 다음에 또 스팬 하나 해볼 건데, 여기다 이걸 스팬으로 한번 해볼게요. 스팬 해가지고 v-if equal is visible. is visible이 true일 때만 visit라고 나올 거예요. 요 값은. 그래서 is visible 값이 또 있어야겠죠? 그래서 is visible true로 한번 해볼게요. false로 해볼까? 아까 true였으니까 false. 했더니 안 나오죠. 아무리 눌러도 안 나와. 그런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visit count에서 this is visible을 true로 바꿔볼게요. 그러니까 버튼 클릭했을 때 이걸 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삼키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v-if. 그 다음에 또 뭐 해볼까요? 자, 컴퓨티드 해볼까? 그러면 여기다가 하나 더 만들 건데, h2로 u 이제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이렇게 잡아볼게요. ttt visit라고 하나 잡아볼게요. 변수 값을. 자, ttt visit라는 거 없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컴퓨티드라고 아까 제가 설명드린다고 했죠. 아까. 컴퓨티드. 그리고 visit, ttt visit. visit는 turn this 이렇게 쓰면 봅시다. 하이 홍길동 유아 0 타임스 비지트 나오죠. 그러면은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이름도 다 바뀌죠. 그럼 이건 뭐예요? ttt 비지트라는 거는 함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값들을 다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 변수가 변하는지도 보고 있고 이 변수가 변하는지도 보고 있는 거죠. 이거를 컴퓨티드라고 해요.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뭐 이 정도만 합시다. 그죠? 여기 우리 설치 방법 봤죠? 설치 방법 다 보고 나면 시작하기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 홈페이지에서 시작하기 눌렀던 거거든요.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 오시면 돼. 쭉쭉 그냥 읽어봐 보세요. 쭉쭉 읽어보고 요거를 우리가 뭐 하나씩 해보든지 쭉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실행도 다 되니까 중요한 건 해보고 중요하지 않은 건 그냥 설명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기 쭉 다 있어요. 어떤 책보다도 이게 아마 좀 나을 거야. 다음 시간에 이거 연습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프로젝트 만듭시다. 너무 수고했어요.